뿌리프나무 발간 종합인문지리지 한국의 발견 충청북도 편. 충청북도는 한반도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으로 보아 바다에 맞닿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이다. 남한강의 상류인 충주지역과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과 그 일대를 끼고 있는 청주지역이 충청북도의 두 핵을 이룬다. 이름난 산물이 많고 주민들의 마음도 착하고 부지런하고 명랑하여 옛날부터 청풍명월, 곧 바람 맑고 달 밝은 고장이란 이름을 들어왔다. 충청도라는 이름도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지만 충자와 청자가 우연히 붙은 것은 아니다. 거스르지 않고 탁하지 않은 이 고장의 산천과 인심을 드러내는 이름인 것이다. 여기에서 바다로 가려면 100리가 넘게 그 경계선을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 도의 주민 중에는 이맛정만 해도 평생 동안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들이 바깥 세상으로 멀리 유람할 기회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도 무척 내륙적이어서 자기가 사는 고장에 큰 애착심을 가지게 된 듯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철저한 자기 방어의 정신으로도 나타난다. 내륙이기 때문에 바람도 산들바람이 많고 풍향도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태풍의 영향이 다른 도에 견주어 거의 없다. 상대 습도가 75%쯤이어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다른 도에 견주어 기관지 계통의 유행성 전염병이나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악성 순환기 질환들이 적고 큰 불도 잘 나지 않아서 살기에 가장 적당한 기후 조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다. 제원군 봉양면과 백운면 사이에 박달재가 있다. 백운면은 아마도 그 이름이 흰 구름만 오락가락하고 내면이 산으로 막힌 그 고을의 모습에서 나왔을 터인데 두메산골이란 바로 이런 곳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박달재는 우리 전쟁 역사의 가장 통쾌한 승리를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 고려의 장군 김추려가 이끄는 토벌군이 10만의 거란군을 이 제에 몰아넣고 협공하여 크게 이겼다. 거란은 이 싸움에서 크게 져서 얼마 안 되는 생존자가 대관령을 넘어 함흥 북쪽으로 내뺐다. 이 땅에도 태평세월은 없었다.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솥발과 같이 벌려서고 나라마다 정복 전쟁을 활발히 벌임으로써 충청북도 지방은 세 나라의 각축장이 되었다. 충청북도 지방은 고구려의 세력이 강할 때는 고구려의 영토가 되고 신라의 세력이 강할 때는 신라의 영토가 되는 운명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으로 충청북도는 세 나라의 문화가 교류하는 지점으로서도 중요했다. 1978년에 단양군에서 발견된 신라의 적성비와 1979년에 중원군에서 발견된 고구려비는 고대 역사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세종 26년인 1444년에 그동안의 훈민정음을 짓고 운학을 정리하고 하여 많은 일을 하느라고 눈병이 난 세종 임금이 충청북도 초정 약수터까지 행차한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2월 28일에 왕비, 세자, 성산문 등을 데리고 초정에 이르러 60일 동안 머물렀다. 초정리 들머리에 조왕이 또는 주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임금이 머물렀다는 뜻의 주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조는 세조 10년인 1464년에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 온양운천, 청주 초정,
보은 속리산들을 둘러보았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이때 세조는 난치평을 치료하러 왔었다고 전해온다. 임금의 행차가 속리산에 이르렀을 때 소나무 가지가 들려 임금이 탄 가마가 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며 그 소나무는 지금 천연기념물 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이품 소나무이다. 1929년 11월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주에서도 그해 12월에 학생들이 청주시장 거리로 나와 시민과 합세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낌새를 미리 알아챈 일본 경찰의 방해로 학생 대열과 무장한 일본 경찰과의 사이에 큰 격전이 벌어졌고 주동 학생이 체포되었다. 그날의 시장은 문을 닫았고 주동자 19명은 수감되었다가 다음해 2월 15일에 나왔다. 그 뒤에 학생들 사이에는 일본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운동이 일어났다. 8.15 광복 뒤에 청주중학교 마당에 이 학생의거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조선왕조 고종 32년인 1895년에 조선 8도를 13도로 개편하면서 충청도를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나누었으니 충청북도만의 역사는 고작 87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 산천이야 태고적에 생겼고 여기에 원시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왔다. 이 자연의 바탕 위에서 나라가 바뀌거나 행정구역이 바뀌거나에 관계없이 대를 이어 이 고장 사람으로 살아왔다. 여느 지방인들 그렇지 않을까만 충청북도 문화의 역사와 전통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흔히 문화의 형성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자연적인 배경인 지리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배경인 역사 환경이다. 이 기본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물이었다. 인류는 강물을 따라 삶의 터를 옮겨왔고 강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를 꽃피웠다. 충청북도에도 강이 흐른다. 동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서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른다. 그렇다면 이 도에 흐르는 이 두 강물이 이곳 문화의 형성에 어떤 방향을 제시했고 또 어떤 제약을 주었을까? 북쪽의 고구려는 한강을 따라 내려오고 남쪽의 신라와 백제가 금강을 따라 올라와서 서로 마주쳤던 곳이 바로 지금의 충청북도 땅이다. 그래서 지금의 충청북도 땅은 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국경지대가 되었다. 그래서 한강이 흐르는 곳에는 고구려의 북방문화가, 금강이 흐르는 곳에는 신라와 백제의 남방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충청북도 문화의 역사적인 비극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이 고구려 땅이 되면 고구려이니, 백제 땅이 되면 백제이니, 신라 땅이 되면 신라인이 되어 세 나라의 싸움판에 휩쓸려 문화는 몰수당한 채로 산성만을 쌓고 있었다. 한강이 흐르는 단양, 제천, 청풍, 충주, 괴산, 연풍, 음성, 진천은 고구려의 옛 땅이며 금강이 흐르는 청주, 청안, 문의, 회의는 백제의 옛 땅이고 보은, 청산, 영동, 황간, 옥천, 양산은 신라의 옛 땅인데 지금도 고구려의 옛 땅에는 북방문화 요소가 남아있고 백제나 신라의 옛 땅에는 남방문화 요소가 남아있다. 우선 땅의 옛 이름부터가 다르다. 한강이 흐르는 곳에는 고구려의 북방식 지명의 특색을 나타내는 홀 계통인 골이 많이 쓰이고 금강이 흐르는 곳에는 신라의 남방식 지명의 특색을 나타내는 불이 계통의 울이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충청북도는 두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두 전통의 문화 요소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리 배경과 역사 배경은 오늘의 충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 문화권과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원 문화권을 형성하게 됐다. 중원 문화권의 중심인 충주시는 본디 고구려의 국원성이었는데 신라가 자비왕 때에 빼앗아 신라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하였으며 고려 태조 때에 충주로 이름을 고치고 또 고종 때에 국원성으로 승격시켰다가 다시 목으로 바꾸었는데 조선에 와서 그대로 따랐다. 서원 문화권에 드는 청주는 본디 백제의 상당현이었다가 고려 태조 때에 청주로 고쳤다. 이러한 연유로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비가 중원에서 발견되었고 또 단양에서는 신라가 세운 적성비가 발견되었다. 특히 충주시는 내륙지방에 있으면서 남쪽 지방에 목구멍을 질러막는 지세를 지니고 있으므로 삼국시대에는 전략의 요충지였고 고려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실록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충주시는 이 나라의 의학 역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이 나라 맨 처음의 의학 서적들이 고려 때에 충주목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청주는 땅이 기름진 덕책인지는 몰라도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 청주 근교의 절인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두 곳이 조선왕조 만렙인 고종 32년인 1895년에 충청북도 안에 한데 묶이자 충주에 도청이 서게 되어 충주가 충청북도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가 하더니 1908년에 청주로 도청이 옮겨지자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도 청주로 옮겨졌다. 예로부터 충청도 양반이란 말을 써왔다. 본디 양반이란 고려 경종 때에 문간과 무간을 각각 동반과 서반으로 서로 구별하고 이를 합하여 양반이라 부른 데서 나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문무백관과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사대부를 두루 일컬었다. 양반이 양반을 낳더라고 하듯이 나중에는 벼슬자리에 오르거나 못 오르거나 양반집 자손들이 다 양반 행세를 하였다. 이들은 양반 행세를 하려면 예의를 지켜야 하고 예의를 지키려면 농토가 있고 살만한 집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서울 양반들이 산천이 평탄하고 아름다운 충청도에 집과 농토를 두었는데 이 양반들이 충청도에 와서 양반 채통을 지키느라고 말도 느리게 하고 걸음도 천천히 하니까 충청도가 자연히 그 양반 물이 들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날의 충청도 사람들도 말과 행동이 느린 것이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양반들이 사람을 평가할 적에 사회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따지기보다도 관직과 문벌을 더 중요하게 쳤고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예절을 떠받드는 외향적인 형식 윤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늘 체면을 존중하고 개인 감정이나 주장을 억제하며 자신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여기느냐를 더 생각했다. 옛날에는 한때 충청도 사람은 오로지 세도와 재리에만 따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권력 앞에 잘 참으며 복종을 잘한다는 말일 터인데 이것이 오늘의 충청북도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의 서민들이 지배 계급에 대한 원한이나 양반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 모멸감에 대한 반발로 양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며 소극적으로 불만을 달래던 광대놀이나 탈춤 같은 민속극이 충청도에는 없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가 규장각의 윤 학사와 더불어 팔도 인물을 넉자로 평할 때 충청도를 청풍명월이라는 함축성 있는 말로 표현했다. 청풍명월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요즘 말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둥글둥글 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충청북도의 정신풍토는 충청북도 여러 지방이 골고루 지닌 특징이며 옛 세대에서 새 세대로 계승하고 있는 정신문화의 소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충청북도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와 신앙, 나아가서는 모든 문화 가치 속에 깃들어서 충청북도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바로 그 양반 기질이다. 충청북도 말이라고 하면 충청남도 말이라고 해도 그리 다를 바 없지만 청주역에서 서울로 떠나는 기차의 출발을 알리는 서울행 발차 소리와 함께 기차는 벌써 서울역에 도착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느리고 길게 빼는 가락이 언뜻 머리에 떠오른다. 실제로 충청북도를 배경으로 삼은 방송국 같은 데서 느리고 길게 빼는 가락과 어미, 이곳 말의 다른 특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만 보아도 우리들이 이 지역의 말에 가진 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먹는 나날의 밥상에는 대체로 장아찌, 김치, 양념장, 찌개나 국, 나물이 오르고 생선이나 고기 반찬은 식구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오른다. 이곳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김치보다 시원하고 칼칼하다. 김치를 담글 때에는 마늘과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젓갈은 별로 쓰지 않는다. 젓갈을 별로 쓰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해안 지역과 멀리 떨어져 생선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듯하다. 고추와 마늘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고추와 마늘을 절구에 넣어 함께 찌어 김장김치에 속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충청북도의 음식은 사치스럽지 않으며 많은 양념을 하여 양념 맛에 먹는 서울 음식과 견주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려고 애쓰는 음식이다. 경상도 음식에 매운맛도 없고 전라도 음식에서와 같은 감칠맛도 없고 서울 음식처럼 눈으로 보는 재미도 없으나 담백하고 구수하며 소박하다. 그러면서도 반반한 음식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내어 진정으로 충청도 사람들의 평온한 기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단양군이 나라 안에 꽤 알려지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였고 이도 또한 남한강이 이루어 놓은 자연 덕택이었다. 단양군 제14대 군수가 되어 부임한 조선시대의 이름난 학자 퇴계 이황은 남한강을 낀 이곳의 경치가 뛰어나 무릎을 친 끝에 단양 발경을 다른 곳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도담 삼봉은 조선시대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에게 삼봉이라는 호를 빌려주었고 옥순봉에는 이황의 솜씨로 단구 동문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졌다. 그리고 사이남은 고려시대의 학자 우탁이 휴양을 했던 곳으로서 또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은 저마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인 권상하, 김수중, 임제왕에게서 이름을 받은 곳으로서 권위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단양 발경의 훌륭한 경관이 혼자 보기에 아까운 것임을 말해준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된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상전벽해라는 속어는 세상살이에 덧없이 큰 변화가 일어남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나 청풍면을 위시한 이곳의 남한강 언저리에서는 실제로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재원군의 많은 뽕나무밭이 1985년에 남한강 물에 잠겨 그야말로 푸른 바다로 변했다. 충주 다목적댐이 다 세워져서
물을 담게 되었기 때문이다. 충주시와 중원군 동량면 사이의 남한강에 세워진 충주의 다목적댐은 충주시와 중원군뿐만이 아니라 그 상류의 제원군과 단양군까지의 남한강 언저리를 물에 잠기게 했는데 모두 면 5개에 걸쳐서 마을 61개가 물에 잠기며 특히 청풍면의 경우에는 모두 27개 중에 25개나 되는 마을이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여러 차례 모여서 궁리를 한 끝에 지금의 마을들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더 높은 곳으로 옮겨놓고 살아갈 뜻을 굳혔다. 충청북도 도청은 1982년부터 4해에 걸쳐 10억 원을 넘게 투자하여 청풍면 물태리 망월산성 기슭의 54,486평방미터의 땅 위에 청풍문화재 단지를 조성하여 물속에 잠기게 된 많은 문화재를 옮겨다가 복원시켜 놓았다. 충주 다목적댐이 세워져서 이처럼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한편으로 내수 면적이 넓어져서 가두리 양식 사업으로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또 이제까지는 이곳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던 한수면 월악산의 월악 팔경이 더욱더 돋보이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의 관광 자원은 월악 팔경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어디가 거기에 끼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미개발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 문헌과 전설을 모아 새로이 월악 팔경을 확정하여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조사가 시작돼 1984년 말에 끝났다. 의림지, 제천시 모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의림지가 언제 방죽을 쌓아 만든 저수지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조선시대의 성종실록을 보면 고려시대에 그 둑을 쌓았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하여 삼국시대나 그보다 더 오랜 사만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또 쌓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장도 달라 악성우륵이라고 하기도 하고 닭의림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삼국시대에 만든 전라북도 김제군의 벽골제 저수지가 오늘날의 띄엄띄엄 허물어진 방죽의 흔적만 있는 형편이고 보면 그와 대조되는 의림지는 물을 얻고자 하는 이곳 사람들의 강한 의지를 한마디로 말해준다. 충주 사람들은 충주시가 한반도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한다. 더 오래전부터 이곳은 그 이름에서부터 한복판으로서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왔다.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을 무렵에는 나라의 들이라고 하여 국원성으로 불렸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을 무렵에는 나라의 들이라고 하여 국원성으로 불렸고 신라 땅이 되어서는 5개 서울 중에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 중원경으로 불렸다. 지금도 이 이름은 충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중원군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곳이 나라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 긍지는 오로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충청도라고 하면 그 알갱이가 충청북도요. 충청북도에서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보다 충주시가 이른바 충청도 양반의 본고장이라고 내세우게 된다. 이런 긍지의 밑바탕은 200몇 년 전에 이중환이 택리지에 썼듯이 한강 상류여서 물길로 오가기에 편리하므로 서울의 사대부가 살 곳으로 많이 정했다는 데에도 있다. 고려시대가 되어서 붙여진 충주라는 이름도 한자로 따져보면 중심고을로 풀이된다. 조선시대의 거의 마지막까지 이 한복판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기 2해 전인 1908년에 교통이 불편해서 그 중심 기능을 청주로 넘겨주기에 이르렀다. 콧대 높은 충청도 양반이 뒤로 나앉게 된 것이 이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오늘에 와서 문경세제는 그 아래쪽에 이화령에 뚫린 찻길 때문에
그다지 쓸모가 없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단양군의 중령과 영동군의 추평령과 함께 소백 산맥을 넘나드는 새 고개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던 고개였다. 경상북도의 문경읍과 이곳의 연풍면을 잇는 30리 고갯길은 충주로 해서 다시 서울로 가 닿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따라서 멀리는 고구려 시대의 온달 장군도, 훨씬 뒤에는 조선시대의 신입 장군도 이 고개에 진을 쳤다는 기록이 있듯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다. 충청북도 괴산 땅보다는 경상북도 문경 땅에 걸쳐진 부분이 더 많아서 문경세자라고도 부르는 이 고개는 사실 괴산과 문경을 잇는 고개가 아니라 충주와 문경, 나아가선 한강 언저리와 경상도 땅을 잇는 고개로서 큰 구실을 했다. 날아가던 새도 쉬어간다는 문경세제는 주풍령의 구실이 커짐과 함께 다만 예전에 과거를 보러 한양길에 오르던 선비들의 한양 과거길 쯤으로 기억되면서 점차로 잊혀져 왔다. 충청북도의 경제가 통틀어 다른 도에 뒤진 까닭을 찾자면 자연환경의 특성과 정부의 경제 시책의 방향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하겠지만 이 고장 사람들의 기질도 가볍게 지나칠 수는 없을 듯하다. 이 지역은 땅이 좁고 농경지도 모자라 큰 지주가 없었다. 또 큰 자연재해도 자주 일어나지 않아 자연의 시련을 덜 받은 폭이었으므로 주민들이 성품이 온순하고 온순한 만큼 적극성이 모자랐다는 평을 듣게 된 듯하다. 이를테면 농업사유였던 만큼 관청에서 베푸는 은정에 기대는 면이 많았고 이제의 적극성이 모자라 과감한 투자를 피하였고 투자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시장성이 높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리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질이 지닌 장점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구태여 단점만, 그것도 경제활동의 부분에서만 따지자면 기업가 정신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모험심과 개발의 욕구가 모자라고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할 수 있겠다. 또 이런 관점에서 덧붙여 말하자면 이곳 양반고장의 전통이 상공업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았고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지 못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질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객관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이 지역 경제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충청북도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기질과 성품도 교통과 언론, 산업사유와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많이 바뀌었다. 도시화의 성향이 짙어질수록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흥미있는 조사가 있었다. 고속버스가 닿기 전에는 서울에 올라가 살던 이곳 사람들이 며칠만 이곳에 내려와 있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진 자신을 발견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예전과 같은 걸음걸이로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늘 자신이 뒤처지고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빨라졌다. 이것은 토박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살았던 이곳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진 것과도 관련이 깊다. 그리고 그런 전환은 이 나라가 더욱더 도시화될 때에 충청북도를 관광지역이나 전원지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농업사회를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관광지역으로 지키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생각해도 바람직하다. 곧 대청댐, 속리산, 수안보 온천, 단양팔경 같은 관광지를 더 잘 가꿀 뿐더러 교육과 문화의 특색 같은 것도 효과 있게 조화시켜 도 전체를 전원적인 관광지역으로 키우는 것이다. 바깥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넓혀 농업을 기둥으로 삼아온 이 충청북도에 정체되고 수동적인 면이 있어 왔다면 여기에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새 기운을
보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